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맨 먼저 지금 미국의 동향이 예사롭지 않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자유우파 방송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압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미국 내 동정과 직접 공정의 일환입니다. 이거는요, 진 커밍스 평론가에 의해서도 이미 다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문제? 우리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 부정선거에서 문제가 있는 나라들 다 올릴 때 쫙 올려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 이게 하나인데, 지금 오늘 중국에서 말이죠. 부정선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지금 중국 상하이, 기자가 간담회 할 때 그 내용,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다 보죠. 예, 요즘은 공식 패션으로 다 가니까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알아듣지? 이거 정말 이 한국 정권 이거 어떻게 날려말어?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부정선거 문제도 거기에 걸었는데 부정선거 말 같은 소리에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너 입 다물어 셧아웃 딱 이거나 똑같아요. 예,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또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 내용의 흐름을 보면 너무나 중국 의존적인 사고가 너무나 많이 보여. 예. 쿠팡이 중국 직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면 편하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왜 미국 사람들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미국 사람을 왜 거기다 갖다 내? 미국 사람 중에 기술 빼가고 그렇게 무슨 개인정보 훔쳐가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어쩌라고? 쿠팡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나보러 어쩌라고? 이렇게 하더니 왜 미국 사람들 얘기를 안 하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이 특히 정상이 하는 얘기잖아요. 밉거나 이쁘거나 간에 정상이 하는 얘기는 우리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볼까요? 미국의 이익에 반한 얘기한다? 당연히 CIA에서 정보보고서 이재명 이거 좀 손을 좀 봐야 되겠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평생 정보 분석하고 대응책 다 건의해봐서 알잖아요. 인간은요, 대통령이든 무슨 소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인간은 항상 이성만이 작동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감성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 좋은 말도 되고 안 좋은 말도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반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콜비 지금 차관이 곧 온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동맹현대의 키맨이 바로 이제 콜비 차관이라는 거예요. 예. 이 국방정책 전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콜비 차관. 자, 콜비 차관이 이달 말쯤에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서 방문한다. 예, 미국은 참 요즘 국방부라고 하죠. 전쟁부 차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는 이유 뻔한 것이죠. 지금 이제 이 한미 간에 좋게 얘기하면 항상 공조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이 안보 문제에 대한 팩트 시트를 보면 이 후속 협의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 후속 협의할 때 의견이 꼭 일치하느냐? 갈등 요소도 상당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점. 항상 뭘 분석을 하면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 시점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조율 속에서 압박 측면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말이죠. 이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거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한겨레 20일에서 이번 1월 연초에 실었던 요 펭귄 사진, 요거를 모델로 해서 글을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 7시에 올렸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완전히 제목이 말이죠. 만나라, 뽀재명, 뽀정은. 이렇게. 만나라, 뽀재명, 뽀정은. 자,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좀 빨리 좀 해. 까불지 말고 빨리 응해. 딱 이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시진핑한테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시진핑이요.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잊지 말고 이거 좀 잘 챙겨줘. 요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김정일을 고립시키면 안 돼. 우리가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돼. 줄 선물 있으면 빨리빨리 줘야 돼. 비핵화 조건 걸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샤오미 이거 가지고 이제 딱 사진 찍어갖고 올리는 것도 야 이거 정세 인식이 있느냐, 국제적인 감각, 외교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제로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 뽀재명 뽀정은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한중 정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때 이슈화 시켜갖고 뭐 김정은한테 압박도 주고 또 김정은이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올렸겠죠. 그러나 반작용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급할수록 바늘에 실을 구멍에 끼야지 몸통에 실을 돌려갖고는 못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시진핑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잖아. 인내심. 근데 인내심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려버리니까 SNS 올리니 이게 시진핑이가 뭐라고 보겠어요. 야 친구 저거 참 어디까지 내가 믿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 때 정말 내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인내심 가지라는 얘기는 내가 별로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김정은이가 내 말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팍팍 듣지 않아. 나도 역할에 한계가 있다니까. 내가 그리고 또 설령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뭐 나한테 준 선물이 뭐가 있어. 내가 이번에도 당신 왔을 때 내가 충분하게 얘기했지. 이것저것 얘기했잖아. 미국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역사의 갈림길에서 전략적 선택을 똑바로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인내심이라는 말에 많은 외교적 전략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걸 그려버려? 시진핑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친구 성질 더럽게 급하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야 네가 하자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나도 못 해줘. 나는 너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시진핑하고 상대하는 거고 너는 애야. 딱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부적절한 면이 더 있지만 이게 이해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말, 저도 어려운 말, 유식한 말 얼마든지 많이 씁니다. 제가 평생 정보보고서만 썼잖아요. 현장에서 뛰고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팬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방송이 외교 안 볼 때는 좀 어려웠는데 요즘 쉬워서 이야기가 굉장히 좋고 재밌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외교 얘기하면 별로 관심도 없는데 딱딱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대화식으로 이렇게 좀 쉽게 바꿔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이건 미리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공양하는 날이 오겠죠.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되기를.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아니 말이야 좋아요. 말이야 좋은데 제가 그렇잖아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완급과 경중을 잘 가린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공직생활을 해보니까 완급과 경중을 잘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맨날 좀 이렇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아. 이게 완급에서 실패한 거예요. 경중에서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김정은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거는요. 공개적인 압박, 설득, 당근도 중요하지만 비공개, 본인이 대통령이잖아.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에다가 딱 미션 줘가지고 조용하게 얼마든지 본인은 뒤로 빠지고 말이죠.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 더군다나 시진핑이가 대놓고 좀 인내심을 가져봐 했는데 뭘 그렇게 서두냐고. 서둔다고 이게 될 일이야? 서둔다고 되냐고. 아니 문재인이가 서둘러갖고 한 1년 사이에 그냥 세 번 해갖고 대한민국 뒤집어 놓았더니 개망신 나고 떠났잖아. 개망신 나고. 배우라니까. 배우라고요. 제가 말이죠. 이거는 국가 기밀도 아니지. 수십 년 지났으니까. 옛날 DJ 대통령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북한한테 비료 주고 말이죠. 쌀 주려고 30만, 50만 얼마나 난리 쳤어요. 그것만 주면 그냥 남북 면회수도 열어주고 별거 다 줄 것 같이. 하도 그때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서두르면 줄 것도 안 준다. 제발 좀 기다려봐라. 회담을 안 하는 것도 회담 전략의 하나다. 이런 제가 보고서에 한 줄 쓴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한 30년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기밀도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얘기 못하면 자서전 쓰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회담을 안 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 회담 전략입니다. 그랬더니 DJ가 그걸 받아들였는지 막 쪼다가 안 쪼았어요. 상당 기간.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한 98년도쯤 될 겁니다. 아마도 2000년대 6.15 정상 한 2년 동안 내부적으로 이렇게 작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발 서둘지 마. 이걸 갖다가 유식하게 얘기하면요. 의연하게 회담을 추진하라. 의연하게 회담을 추진하라. 서둘면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거를 인용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김용현 장관이 재판부를 지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OBS 뉴스에서 요거를 아주 잘 분석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를 잘 땄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있습니까? 네, 들어오시는데 저지받 했습니까?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제재 주시면 예. 네. 네, 특검모님. 네. 예. 증인. 네. 증인 좀 전에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모였을 때 어떤 국무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국무회의 때 모였을 때 다수당에 의하여 금방 계엄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인과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야당이 다수당인데 이거 계엄이 해제되면 우리 무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고 증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논의한 적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그때 우세 살 수 있다라는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식의 우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세를 살 수 있다 이런 토의가 아니고 비상계엄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들을 이제 몇 가지를 상정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논의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거대 야당이 분명히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게 해제 결의를 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해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입냄새 때문에 치과 오지 마세요. 이 시큰한 냄새로 시작해서 음식물 썩는 냄새로 올라오는 그 구취는요. 진짜 사실은 우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해서 거대 야당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인하여 탄핵이 일어나거나 또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논의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에 좀 더 나아가서 탄핵이나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의 논의는 해보시지 않으셨냐고요? 그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무슨 내란이라고 막 그냥 내란몰이를 해서 한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야당의 공격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은 계셨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볼 수만은 없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를 야당이 바로 할 수 있다라고도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가정을 네, 최악의 가정을 시나리오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옛날 계엄처럼 병력을 2만 명, 3만 명, 5만 명, 6만 명 투입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봉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 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경고성 계엄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증인은 몇백 명 가지고라는 그 숫자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그런 야당의 계엄 해제에 방어할 필요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야당이 계엄 해제를 즉시 못하게끔 국회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국회 임무를 줬을 때 봉쇄하라,
이렇게 임무를 준 것도 아니고 확보하라고 했고 질서유지 차원에 확보하라고 했고 만약에 제가 우리 저 특근보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의결을 못하게 할 생각이 있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간단합니다. 그 출입하는 거 다 통제해버리면 돼요. 그게 원래 우리 707 병력들도 가 있었습니다. 그게 통제했지 않습니까? 통제를 왜 했습니까? 의원님들 중에 들어오시는데 저지받은 의원님이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인터넷에 방청객 많이 여러분 나옵니다. 제가 더 얘기 안 할 정리해주세요. 그거는 더 얘기를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인터넷 증인 초원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특검 증인은 이런 게 아까 특검인지 말이지. 군을 보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피고인과 증인이 군을 보냈을 때 오히려 그런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증인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었습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랬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사태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군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특검보님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하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면 당연히 군의 임무 자체가 봉쇄하고 의원들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해라.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겁니다. 네. 의원들 들어오는 거 다 저지하고, 차단하고 하라는 임무를 받은 그 현역 군인들, 국회 본청에 투입된 인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봉쇄다 이런 것들은 특전사에 재판장님, 내용이 재판장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지금까지 충분히 증거조사를 답변을 통해서 한 많이 것 같습니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답변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좀 계속 증인이 저하게 하실게요. 묻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이크만 좀 아니, 가까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마이크만.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증인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를 봉쇄하고 그리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언론사에 대한 봉쇄를 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계엄 사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권력을 장기 독점 유지하려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닌가요? 그 특검보님은 1년 이상을 수사하시면서 그런 거 하나 증명 못 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진짜 안심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내보십시오. 증인과 많은 사람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특검보님께서 책임을 지고 근거를 하나 내보십시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셨으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미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보여야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미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를 제출했고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한 번도 검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 증인의 그 주장이고요.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은 그러한 목적을 의심하는 내용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 특검보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이 엉터리 이런 이 주장과 이 고집, 아집, 특검 보라고 하는 인간이 말이죠. 야,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아무리 주장과 증거를 갖다가 법원에 다 제출했다 하더라도 증인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뭐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라도 해줘갖고 증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맞받아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인간들이. 예? 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온라인에 굉장히 인기 영상으로 나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김용현 장관의 발언은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보도해드렸지만은 직접 육성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베네수엘라 사태도 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이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콜비 전쟁부 차관이 이달 말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데, 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얘기할 게 많겠지만, 뭐 한마디로 기본은요, 미 전쟁부처든 아니면 국방부든 국무부든, 국무부든 뭐 NS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고위 인사를 파견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 견제 안보 국방 전략을 이미 수립이 됐고, 요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를 다지는데 큰 틀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이제 조인트 시트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국방비 증액이죠. 이미 3.5% 늘린다. 이렇게 지금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이제 이런 국방비 증액도 있지만은 전자권 전환.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전자권 전환이 꼭 무슨 국방의 최고 목표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아니,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그 전자권 전환한다고 자주국방이 됩니까? 자주국방이 아니라 국방을 텅텅 비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중국 이 견제 탄에서 동맹현대화이고, 동맹현대는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인데,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을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진핑가 뭐라고 그랬어요? 줄 똑바로서 특히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돼. 이게 중국에 배팅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 직후에 지금 미국의 고위 차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핵잠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미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문제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대만의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콜비 차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적 유연성,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한국과의 동맹,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이런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와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지금 빼가려고 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군사력, 이게 이 행사가 말이죠, 군 부사력을 이용한 이 조치가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게 지금 러시아 푸틴한테 똑바로라고 경고 주는 거 마찬가지. 이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미 해군이 납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뉴욕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조선은요, 이란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던 중에 이 해안 경비대의 단속에 걸려들었고, 이후에는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그리고 또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하면서 명칭을 마리네라호로 변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거를 전격적으로 납포해 왔습니다. 납포해 버렸습니다. 벨라 1호라고 하네요. 이 선박 이름이 1호. 자, 그래서 이제 제재 위반으로 납포했다라고 미군의 유럽 사령부도 공식적으로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안경비대 몰로함의 추적 이후에 북대서양에서 미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납포가 됐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법적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군사력 사용, 군사력 압박, 이게 이제 상당히 크다. 그래서 러시아 선박까지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지금? 자, 그리고 미국의 남부 사령부에서도요, 오늘 새벽 작전을 통해서 전쟁 보안보부와 협력을 통해 제재 대상인 무국적 암흑함대 유조선 1척을 납포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말이죠, 이 선박명칭이 소피아호로 헤른 국기를 대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납포하려니까 러시아 거야. 그러면 이제 납포할
하지 않을 줄 알고 이거를 싹 바꿔버렸는데 결국은 납포해갑니다. 자, 이게 바로 국가의 힘. 이 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외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에 의한 평화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평화다라고 하는 점을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보고서도 알아야 돼요. 예. 대화 갖고는 평화가 안 온다. 대화 갖고는 평화가 안 온다. 예. 그러니 예. 의병소에 총기를 휴지하지 말고 3단봉 휴지하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넋 빠진 국방부 장관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높은 마음입니다.